민주당도 사실은 상황이 여전히 좀 이렇게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명심파리 발언을 한 이후에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제 사과를 요구했고, 그리고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 앞에서 사퇴 요구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결과에 좀 영향을 줄까요? 뭐 소폭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뭐 제 의견은 그렇다고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근데 약간의 악영향,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승부수를 약간 띄웠지만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2등, 누적으로 2등인데 3등이나 4등으로 밀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는 2등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 여파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3, 4등 혹은 뭐 5등까지 밀려나서 후순위로 최고위원이 된다 그러면은 된 후에 그 영향력 그 힘 요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최고위원.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큰 봐요. 의미는 어차피 없어요? 수석 최고위원 아니면은 2, 3, 4, 나머지 5에 네. 기억도 못 해요. 예전에 그러면은 뭐 누가 몇 등 했는지 기억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냥 발언 순서 차이죠, 발언 순서. 예,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호가호위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제 경고이자 뭐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죠. 다만 최고위원 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두 발언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제가 명파리들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냐고. 거기서도.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는 결기 막 그거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면은 그런 문제 다 없었던 일처럼 될 거. 제가 보기에는 네. 무슨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그럴 일 별로 없지만은 지금은 나름의 승부수를 띄운 거고 전략적인 이런 결정을 한 건데, 이게 그렇다고 떨어뜨리기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역에서 경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금태섭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저격수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표를 던져야 되는지 사람들이 명징하게 이해를 해요. 조직적으로 만약에 움직이면은. 근데 이거는 1인 2표제고 도대체 누구를 표를 줘야지 정봉주를 떨어뜨릴 수 있어. 만약에 친 이재명계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네. 표를 줘야지 그러면은 이게 정봉주가 떨어져.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여론조사 30%가 있는데 결국은 인지도거든요. 여론조사는 예전에도 보면은 인지도가 중요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휘발성 있는 이슈들이 확 터지느냐. 그래서 오히려 주목도 높아졌기 때문에 또 네, 예. 김병주 의원도 이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그걸로 이제 초반에 많은 이익을 받고, 전현희 의원도 지금 이렇게 네. 주목받고 있고, 근데 정봉주 의원도 어쨌든 주목을 받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크게 막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쳐서 막 떨어질 정도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보니까 뭐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확실되는 상황에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명분을 가고 가다 보니까 개파 정치 얘기도 좀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 상황도 개파 정치 언급하는 게 좀 적절한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일단 민주당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너무 이재명 대표 영향력이 강화되니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정봉주 의원급 정도 되는 사람들 내지는 뭐 삼선 사선 하셨던 분들은 저렇게 뒤에서 방송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박원석 의원이 폭로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럼 대표 선거를 출마를 해야 돼요. 그렇지. 출마해서 네. 10%든 20%든 교두보를 만들고 나 이재명 체제 더 발전되게 하든지 아니면 이거 저지하겠다라고 떳떳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제기가 완전히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그냥 정봉주 명파리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봉주 의원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본인도 명을 팔았거든요. 근데 인제 와가지고는 몇 주 만에 명파리들을 색출하겠다 그러고 명파리가 누군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선문답식으로 고개 쳐드는 사람입니다. 마치 스무고개 뭐 이런 거지. 찔리는 자가 범인입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치를 하면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어그로 방식이고,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어그로 방식을 널리 양해해 준다 그러면 진짜 정치 신인 누가 그냥 자기 좀 인지도 좀 높여보려고 철없을 때 하는 것까진 제가 그건 뭐 양해할 수 있는데, 좀 뭐 예를 뭐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 뭐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 지냈고 뭐 이런 사람들, 정봉주 의원도 팬덤이 있으시고 굉장히 정치적 자산도 많은 분인데, 이런 분이 기자회견하면서 누군지는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면 정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정봉주 의원이 저는 너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받을 없고, 수밖에 없다.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저는 이거 박원석 의원이 전화 통화를 공개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 왜 사실상 그랬을까? 외부에서 사실은 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그 방송에 나와서 어떤 정당의 경선에 개입이 되는 부분은 네. 전 또 별도로 이건 좀 비판받아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몽주 의원은 모르겠어요. 이게 박원석 의원하고 짜고 쳐서 이렇게 한 건지 나 그 해석이 안 돼. 아니면 실수를 가장해서 그 박원석 의원도 다른 방송에 또 나와서 해명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제가 잘못은 했죠 하는데 얼굴을 막 웃고 있어요. 방송에서 많이 불러주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반성하고 뭘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수는 했죠 하는데 막 밝어 표정이. 많이 부르니까. 네. 도저히 참 이거는 알 수 없는 정치에 무슨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참.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온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떳떳하게 아니 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정당하게 하는 게 불구하고 맞죠. 이재명 전 대표의 이기 체제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도전적인 반응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지금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도 어쨌든 간에 본인 해석을 굉장히 자제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갈만 모으면 자갈더미지만 모래만 모으면 모래더미지만 모래 자갈 물 시멘트 다 모으면 콘크리트 된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다양성의 차원이라 설명을 하지만 더 강해질 수 그럼에도 있는 거다. 불구하고 또 민주당 안에서는 다른 기대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꼭 있는데 네. 사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김경수가 그 정도 급이 돼? 이런 네. 시각들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고관여층은 이제 김경수 이름도 알고 뭐 친노의 적자니 뭐 경남도지사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김경수가 누구야? 약간 이제 뭐 피의자 아니야? 이제 뭐 이런 드루킹 때 식으로 알던 드루킹 때 거죠. 좀 이름 들어보고 사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로 저는 약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과라고 약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은 큰 정치인 특히 대선 나오고 이 정도 되려면은 권력 의지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김경수는 그 권력 의지에 대해서 좀 어떤 다들 건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김경수가 그 정도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권력욕의 화신 이재명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로 있어도 내가 이거를 하겠다. 장악하라고 하겠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나는 맞아요. 정치 안 하려고 네. 했는데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약간 그런 과라서 상황에 뭐가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뭔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도 정확하게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 이전의 이재명과 총선 이후의 이재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정치적 입지나 본인의 당내 입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김경수 와도 솔직히 뭐 별로 뭐 상관없다. 뭐 상관없다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화해 뭐 그렇지. 이렇게 뭐 폭넓은 정치인의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장경태는 맞아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경수를 할 수도 대표 있다. 밑에서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언론 플레이에 지금 하는 것들 지금 뭐 받겠습니까? 지금 네. 외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 뭐 김경수 변수도 있지만 조국혁신당도 예전하고 좀 다른 태도들이 있는 게 곧 이제 10월 16일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전라도 지역에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곡성군수, 우리 할머니. 영광군수 이런 데는 이제 재보선이 열리는데 지금 보니까 오는 30일에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겠다는 계획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기획단을 꾸려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이번에는 겨뤄보겠다 이런 태도가 나오는데 요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위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예.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그러니까 사면과 복권의 타이밍을 나눠서 했잖아요. 이건 좀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할 거면 사면 복권을 그때 해줘야지. 이걸 나눠서 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번에도 김경수 복권을 통해서 야권에 뭔가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는 던져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복권이다라는 걸 전제로 설명드리면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 안에서 대선 주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재명 대표 연임이고 지금 90% 득표율 나와요. 근데 90%인데 김경수 지사가 아무리 해도 갑자기 뭐 나와도 6대3 정도? 아무리 선전해도 이재명 60에 김경수 30 정도지 이걸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김경수 지사가 전 그것도 본인이 알 것 같고 그럼 김경수 지사한테는 이제 복권이 됐으니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냥 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확장적인 역할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 이분이 경남지사를 했었거든요. 그렇지. 경남지사 하다가 이제 직을 잃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난 도전을 명예회복하겠다 하거나. 해서 PK 쪽으로 가가지고 어. 경남지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 대선에 도움을 주는 방법.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랑 협력 모델이고 이러면 이제 차차기까지 김경수 씨가 열리게 되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서 부추긴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봐 이러면서.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탈당을 고민할 수도 있는데 탈당했을 때는 이낙연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모델을 생각하면 좀 끔찍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탈당을 해서 구심점이 김경수 지사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조국 혁신당과 결합할 모델이 있을 수 그렇지. 있다. 그런 나와서 가능하겠지. 오히려 친문 세력들의 구심점으로 이미 당이 있으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결합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뭔가 좀 호남에서 맹주 경쟁, 맹주를 경쟁하는 모델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뭔가 네. 지금부터 좀 몸풀기를 보궐선거나 그럴 수도 또 아니면 있겠네. 차기 이제 지방선거 요걸 좀 관심을 가지고 김경수 지사는 요 두 가지 놓고 고민할 것 같아요. 내부에서 차차기를 노리는 노리느냐? 모델로 가느냐 아니면 수틀리면 외부와, 나가서 예, 결합해서. 조국 혁신당하고 결합해서 승부를 보느냐 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네. 우리 신인규 대표가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뭐 해석들에 대해서. 이번 보궐선거가 이제 네 군데가 있어요. 지금 영광, 곡성 여기가 있고 또 하나는 강화. 이제 강화 군수가 지금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이 보궐선거가 10월에 열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정구, 부산 금정구거든요. 앞에 두 개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구례싸움. 호남에 이제 맹주 아니면 호남에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을 놓고 이제 겨뤄보는 거예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얘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비례 그 의석이 아니라 그 지지율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43, 더불어민주연합이 37이었어요. 6% 포인트가 더 많았어요. 맞아요. 네.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에서 이재명 지지가 제일 덜 나왔어요. 호남에 약간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은 뭐 여러모로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재인 때도 약간의 그 호남 소외론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결국은 국민의당이 박지원 뭐 안철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동력들이 있잖아요. 다만 윤석열 정권이 너무 싫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도 지금은 밀어야 된다라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호남에 대한 호위대나 아니면은 호남 정치인들 싸게 다 잘라버렸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예를 들면은 컷오프 된 사람들 있잖아요. 날라간 사람들 다 고향이 서울에 출마를 했더라도 다 호남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야? 저기 임종석도 호남 출신이고 그렇죠. 다 네. 그런 식으로 다 호남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조국혁신당은 이번에는 그래서 차기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교두보로? 여기서 세게 네. 붙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금정구하고 여기 강화 같은 경우에 강화는 한동훈한테 시험대입니다. 한동훈 시험대다. 네. 만에 하나 강화는 지금까지 9번 선거가 있는데 7번을 보수가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그 네. 정도로 이제 강화가 보수가 이제 세고 지금도 국회의원도 그건데 여기 지금 9명 나왔거든요.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민주당은 1명 나오고 만약에 이제 무소속으로라도 나 안 될 것 같으면 출마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민주당 되면은 어부지리가 돼버리면 민주당 네. 어부지리가 되면은 한동훈은 치명타가 될 거다. 금정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전에 김세현 의원이 있었던데 김세현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버텼던 거지. 지금 이렇게 여론이 안 좋고 그러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맥락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10월 보궐선거가 생각보다 흥미진진하게 이제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김경수는 그러니까 지방선거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를테면 조국혁신당하고 결합할 가능성도 있고 탈당해서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게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특히 이제 위증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나본 법조인들 거의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는 무죄는 나오기 힘들다. 쉽지 않- 양형의 문제다. 예. 벌금형이 세게 나오든 아니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나오면은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네. 막 이런 정도의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에 따라서 김경수의 입지도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호남에서는 총선 때 명확하게 경쟁해가지고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우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국회도 개원하고 나서 지금에서 놓고 보면 조국혁신당이 그 이후에 뭘 별로 보여준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선명성 경쟁한다고는 보는데 그게 과연 총선 때만큼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까리까리한 그러니까. 승부 내긴 어렵고 그냥 이번에도 조국혁신당이 보전을 받나? 뭐 요 정도를 아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번 10월 달에 재보궐선거도 네 군데에도 관전 포인트지만 이제 더 큰 장은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아마 열리면서 뭔가 이제 정말 본격적인 그 한동훈 대표가 시험대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10월, 4월까지 하면은
한 대충 한 7, 8개월 정도 안에 승부가 난다고 보잖아요. 전 한동훈 대표 더 대표직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동훈 대표 그 기자님들이 보내주는 그 백브리핑 같은 거나 질문하는 내용 들어보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그냥 뭘 물어봐도 점점점 그냥 이름을 한 점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스탠스를 못 잡고 항상 국민 눈높이를 말은 하는데 국민 눈높이도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마치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정치하면서 비난받았을 때 항상 국민에게 물어본다 그랬거든요. 그게 국민 눈높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정치적 내공이었고 본인의 철학이 없다 보니까 사안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 해요. 그러면서 눈치만 보면서 그 타이밍을 실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무색무취 정치를 하다 보면 한동훈 이 인기도 시끄러질 수밖에 없고 지금 선거에서 심판받으면 한동훈 대표 저는 버티기도 매우 어렵다. 이게 보수 진영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